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 이제,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 내일 6월 2일자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 녹강이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리턴 어드레스 오버라이팅이랑 쉘 코드, 그러니까 시스템 해킹 쪽에 대한 설명을 약간이나 시스템 해킹에 대해서 찍어 먹어봤어요. 그래서 시스템 해킹은 넘어가고, 이번에는 웹 해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해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쓰죠. 이런 웹페이지 상에서 웹페이지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일으켜가지고 저희 웹페이지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웹페이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웹서버죠. 그래서 웹서버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조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웹페이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잘 변조를 해가지고 웹서버를 착각하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스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웹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당연히 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버너스 리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제 역사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이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논문을 읽어야겠죠. 그게 일이니까. 이 논문을 읽다가 여기에 레퍼런스 같은 게 있겠죠. 그럼 이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 레퍼런스가 항상 자기 컴퓨터에 있으리란 보장이 없죠. 그래서 남의 컴퓨터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웹 서비스나 통신 같은 게 활발하지 않았을 시절에는 직접 가서 USB 담아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걸 열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이 버너스 리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제 웹 논문이 있고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이 레퍼런스를 클릭하면은 그냥 대충 통신에 의해서 이 클릭하면은 여기 먼 곳에 있는 이 파일을 자기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바로 이 먼 곳에 있는 파일을 여기 논문을 보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띄우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문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바로 그 링크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서버에 있는 문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를 버너스 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을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웹이고요. 왜 웹인지는 이제 문서들이 연결된 게 거미줄 모양 같다고 해서 웹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거는 이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죠.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HTTP라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네, HTTP라는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이 HTTP라는 기술은 이제 표준이죠. 하이퍼텍스트는 아까 전에 말했던 HTML 기준의 이런 문서들이 하이퍼텍스트고요. 이 링크가 있다고 해서 좀 파워풀한 기능이다라고 해서 하이퍼텍스트라고 이름 붙인 것 같고,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니까 이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는 거에 관한 약속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으로 이거는 표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웹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웹 서비스라는 프로세스들은 다 이 HTTP라는 약속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 HTTP라는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컴퓨터가 두 대 필요하겠죠. 이제 컴퓨터가 두 대 필요하고 한쪽을 클라이언트, 한쪽을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를 나누는 기준은 먼저 요청을 보내는 쪽이 클라이언트예요.
그리고 요청을 받는 쪽이 서버입니다. 그래서 HTTP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한쪽이 요청을 보내면 그 반대쪽이 응답을 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예로 응답을 한쪽이 요청을 보내면 다른 쪽이 응답을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HTTP 요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스터디에서 볼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et이라는 이름의 요청이고요. 두 번째는 post라는 이름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브라우저라는 이름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브라우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크롬, 파이어폭스, 마이크로소프트 빙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다가 이 브라우저에 이제 여기 입력을 받는 창이 있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URL 같은 거를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결국엔 서버에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리모트 폰틀즈 리모트로 드림액 서버에 접속하는 거 저번에 해봤었죠. 그때 드림액 서버 IP 주소랑 포트 번호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URL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라우저 여기 창에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URL을 넣어도 되고 어쨌든 이 서버 컴퓨터를 구분할 수 있는 서버 컴퓨터 그리고 서버 컴퓨터에 여기에 서버 프로세스가 있겠죠. 웹서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웹서버 프로세스를 구분해줄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컴퓨터를 구분해줄 IP 번호 이 두 개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URL 같은 걸 넣으면은 DNS라는 아주 선진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이걸 포트 번호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클라이언트가 get 요청을 보내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럼 브라우저에 이 IP 주소 포트 번호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브라우저 프로세스 밑쪽으로 타고 내려가 보면은 시스템 콜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콜이 있냐면은 커넥트라는 이름의 시스템 콜이 있습니다. 여기에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낼 건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문자열을 보내는데요. 문자열을 그냥 보내면은 서버가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들은 이 문자열을 보낼 때 형식이 있는 문자열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첫 시작은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 내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서는 get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IP 주소 포트 번호를 넣었을 때 이 브라우저가 기대하는 내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google.com을 여기 URL에 입력을 하면은 이 구글 페이지의 HTML 파일을 이제 클라이언트가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런 메인 페이지 화면 같은 경우에는 index.html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만듭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만들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메인 페이지에 해당하는 경로랑 메인 페이지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HTTP 1.1이라고 해서 HTTP 버전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쪽에 이제 헤더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헤더 이름하고 그 다음 헤더 내용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밑쪽에 HTTP body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맷이 있는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문자열을 이
커넥트 함수에 담게 되고요. 아니다. 커넥트가 아니라 샌드라는 이름의 시스템 콜에 이제 요런 내용들을 다 담게 됩니다. 샌드라고 하는 시스템 콜에 요런 내용을 다 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브라우저 밑쪽에 살펴보시면은 이제 TCP라는 이름의 연결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게 서버 쪽에 웹 서버도 있는데 이 TCP 연결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건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고요. 지금 입장에서 TCP 연결을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통신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자열을 가지고 통신을 하죠. 이 문자열을 보내고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 문자열이 클라이언트가 보내면은 이게 서버가 아주 먼 곳에 저기 바다 건너 먼 곳에 있을 텐데 이 문자열이 보낼 때 깨지거나 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TCP 연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뭔가 정보를 보낼 때 이제 그 정보가 보내면 반드시 간다. 그렇게 가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면 반드시 간다는 가정이 되어 있다. 이게 TCP 연결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아주 러프하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스터디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TCP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샌드라는 시스템 콜에 IP 주소, 포트 번호, 그리고 잠시만요. 네, 네,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TCP 연결이 연결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브라우저에 포트 번호, IP 주소 포트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 프로세스 타고 내려가서 샌드라는 시스템 콜이 있는데 이 샌드라는 시스템 콜에 여기 IP 주소 포트 번호가 담겨져 있는 이제 원래 파일 오픈하면은 파일 디스크립터가 따라오죠. 파일 오픈하면은 파일 포인터가 따라오는 것처럼 이제 샌드의 인자에도 이런 TCP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연결에 대한 디스크립터가 따라옵니다. 그 디스크립터가 인자로 들어가고요. 그 디스크립터가 인자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샌드하는 내용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인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샌드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제 이 문자열이 쭉 타고 내려갑니다. 쭉 타고 내려가서 이제 서버 쪽에 TCP 연결 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러면 웹 서버 프로세스도 타고 내려가다 보면 시스템 콜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스템 콜에서 리시브라는 이름의 시스템 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시브라는 이름의 시스템 콜도 마찬가지로 이 TCP 연결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인자를 받고요. 그래서 이 리시브를 통해서 이 리시브 이 리시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문자열의 내용을 서버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열의 내용을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문자열의 내용을 처리해서 클라이언트가 지금 get 요청으로 뭔가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파일을 줘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 파일 내용이 여기 index.html 파일이니까 그 파일 내용이 index.html 파일이니까 이제 웹 서버는
이, 이 index.html 파일이 있는 이제 경로를 찾아서 여기에 그 파일이 있겠죠. 그 파일을 오픈으로 연 다음에 그 파일을 렉이 많이 걸리네요. 그 파일을 오픈으로 연 다음에 이제 이제 웹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 샌드 시스템 콜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샌드 시스템 콜에다가 이 연결 디스크립터랑 이 HTML 파일을 넣고 똑같이 샌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응답으로 이걸 보내게 됩니다. HTTP는 요청을 왔으면은 응답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응답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도 이 리시브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걸 받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클라이언트 쪽 컴퓨터 브라우저에 이 index.html 파일이 도착을 한 거죠. 그럼 브라우저는 이 HTML 파일을 해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HTTP에서 get 요청이 일어났을 때 웹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이고요. get 요청이 일어났을 때 웹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이고요. 그 이쪽에 TCP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그 과정은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 때 배우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et 요청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요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포스트 요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가 클라이언트고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여기에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드 페이지에 로그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있고 여기 로그인 버튼이 있을 때 이제 여기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고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TCP 연결이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위쪽에도 서버 역시 서버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브라우저에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엔터를 치거나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샌드 시스템 콜을 통해서 TCP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립터랑 이제 이 요청 문자열을 샌드 시스템 콜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요청 문자열의 내용이 살짝 달라요. 이번에는 요청 문자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첫 글자가 포스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게 로그인 창이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로그인 창에 대한 경로를 써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HTTP 버전에 대한 내용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헤더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 요 헤더들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서버가 이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결국엔 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요 헤더는 그 외의 기능을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HTTP 바디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ID는 뭐고 비밀번호는 뭐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자열을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샌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요 문자열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자열이 쭉 들어와서 요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서버도 리시브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걸 받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포스트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구나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로그인 디렉토리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파일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여기 디렉토리에서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디에 대한 내용도 이제 서버가 알게 되겠죠. 도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서버의 어딘가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그 질문하는 과정을 쿼리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디가 이런 사람이 패스워드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 내용이 맞냐라고 물으면은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는 이제 그 내용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맞다라고 보냈으면은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로그인된 사용자를 위한 페이지를 이제 제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무슨 님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HTML 파일이 어딘가 있을 건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사용자 검증이 끝났으면은 이제 이 사용자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이 HTML 파일을 최종적으로 샌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응답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쭉 보내고요. 그러면 브라우저 어딘가에는 리시브 시스템 콜이 있겠죠. 이 리시브를 통해서 이 HTML 파일을 받고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걸 해석해서 보여주겠죠. 그래서 물 밑에서 이렇게 과정이 일어나고요.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로그인 버튼을 입력하면은 이 클라이언트 화면에서는 로그인 버튼을 입력하면은 이제 몇 초 있다가 이제 무슨 님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의 이제 HTML 파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HTML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이 포스트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TTP 프로토콜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HTTP 프로토콜 자체는 결국에는 이 형식이 있는 문자열을 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문자열을 보내는 거는 이제 브라우저랑 웹서버라는 프로세스가 담당을 하고, 이제 그 프로세스 타고 내려가 보면 시스템 콜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샌드랑 리시브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 통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쿠키 같은 경우에는 웹서핑 하다 보면은 쿠키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팝업창이 뜨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쿠키에 대해서 듣는 거는 익숙하게 들었을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내용은 결국에는 HTTP 프로토콜은 요청을 받으면 응답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요청을 받고 응답을 했는데 만약에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끊기면은 HTTP 프로토콜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싹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신을 하고 싶으면 다시 연결을 하고 TCP 연결을 하고 요청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로그인 요청, 그러니까 포스트 요청이겠죠. 요청을 보낸다고 하고 이제 아이디는 뭐고 비밀번호는 뭐다라고 요청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비밀번호가 맞으면은 무슨 님 안녕하세요라고 응답을 보내겠죠. 그렇게 응답을 보내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통신이 끊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웹페이지를 닫았다거나 아니면 웹 브라우저를 닫았다거나 해서 통신이 한번 끊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 상태에서 다시 클라이언트가 이제 웹페이지 열고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는데 클라이언트 입장은 나는 이미 과거에 한번 로그인을 했는데 서버가 알아서 이제 내가 요청을 보내는데 무슨 요청을 보내냐면 뭐뭐님 안녕하세요라는 페이지를
그냥 내가 바로 받아도 되지 않나? 왜냐면 난 과거에 한번 로그인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연결이 한번 끊겼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는 서버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연결을 보낸 거랑 똑같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 페이지를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서버는 로그인도 안 했는데 왜 페이지를 요청하지 해서 요청을 기각하게 되죠. 요청이 안 된다고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한번 끊겨버리면은 이제 서버는 이 한번 로그인된 클라이언트라도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다 잊게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HTTP의 한계점인데요. 그 한계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겠답시고 HTTP 기준을 싹 다 갈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웹서버랑 클라이언트 코딩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쿠키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이랑 똑같은 시나리오를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했다 치고, 아니죠. 다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뭐고, 비밀번호가 뭐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처리한 다음에 서버 입장에서 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낼 때, 뭐님 안녕하세요라는 페이지랑 함께 이제 응답에 여기에 있는 헤더 있죠. 요 헤더에 뭔가를 하나 끼워서 보냅니다. 요 헤더에 이 문자열을 하나 끼워 보냅니다. set 쿠키 한 다음에 서버가 무작위로 생성한 어떤 문자열이 있죠. 그 데이터를 같이 끼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의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이제 이 페이지는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보여준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도 이제 이 set cookie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set cookie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요게 디텍션이 됐으니까 인식이 됐으니까 요 문자열을 브라우저 어딘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서버랑 클라이언트에 똑같은 정보가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연결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청을 보낼 때 이제 요청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요청을 보낼 때 여기 헤더 쪽에 아까 전에 저장해뒀던 그 문자열을 끼워서 보내면은 아까 전에 저장한 그 문자열을 끼워서 보내면은 이제 서버 입장에서 요 문자열이랑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자열이랑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정보를 까먹었긴 했지만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문자열이 똑같은 거를 클라이언트가 준 걸 보니까 얘는 이전에 로그인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슨 무슨 님 안녕하세요 라는 이름의 HTML 파일을 서버가 응답으로 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존에 연결이 끊기면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싹 다 잊었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쿠키란 세션 같은 경우도 있죠. 쿠키랑 세션이란 개념도 있는데 요거는 둘 다 결국에는 set cookie라는 이름의 정보를 저장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쿠키랑 세션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키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고요. 쿠키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직접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HTTP라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제 저희 웹패킹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이 웹패킹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이 문제 서버에서 돌아가는 웹 서버의 소스 코드를 여기에서 제공을 해줘요. 문제 파일로. 음, 네. 네, 문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서버에서 돌아가는 웹 서버의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제공받게 되는데요. 이제 웹 서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크로 작성된 플라스크라는 이름의 웹 서버 웹 서버를 좀 더 쉽게 작성하기 위한 기술이죠. 요게 노드.js 같은 그걸로 작성된 웹 서버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HTT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플라스크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 플라스크 코드를 처음 보더라도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여기 앱 루트하고 여기 슬래시 루트 디렉토리 그 다음에 로그인 디렉토리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이 HTML 요청에 요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루트 디렉토리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은 이제 요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로그인 디렉토리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은 이제 요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뒤쪽에 메서드라고 해서 get post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get 요청일 경우에는 요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요청일 경우에는 요 부분을 실행해라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리턴 한 다음에 렌더 템플릿 함수로 로그인 HTML 로그인 HTML 파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로그인 HTML 파일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로그인 HTML 파일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쿠키에서 값을 빼낼 때도 이제 쿠키에 대한 값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헤더 부분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포스트 요청에 대한 값을 빼낼 때도 포스트 요청에 대한 값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전체 다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에 리퀘스트에서 request from get이라고 함수를 입력을 받고 여기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으면은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여기 밑쪽으로 쭉 타고 내려다가 유저네임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 태그를 보면은 거기에서 정보를 빼내와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짤 수 있지만은 웹서버도 결국엔 시스템 콜의 집합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라서 시스템 콜의 집합이기 때문에 C로도 짤 수 있어요. 대신에 C로 짜면은 이제 리시브 시스템 콜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리시브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 배열이 있죠.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스트링 컴페어 해서 이, 이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메서드랑 경로를 또 scanf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비교해서 이제 이걸 처리를 해야 되죠. 문자열 비교를 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리고 응답 같은 경우에도
응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응답도 결국에는 이런 형식이 있는 문자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 같은 경우에도 C로 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응답을 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죠. C로 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응답을 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보내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보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와 있죠. 대신에 파이썬 플라스크 같은 기술을 써서 Node.js나 플라스크 같은 기술을 써서 짤 때는 그냥 여기 플라스크 쪽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플라스크 리퀘스트, 메이크 리스폰스 이런 패키지에서 선언되어 있는 함수만 쓰면은 이제 문자열 같은 거를 C 언어 단위에서 쓰던 문자열 파싱 기술을 쓰지 않아도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해주니까 좀 더 편하게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쿠키 같은 거 셋할 때도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셋 쿠키 문자열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됐다면은 여기에서는 셋 쿠키라는 함수만 쓰면은 이제 그걸 바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get 요청을 받으면은 HTML 파일을 이제 응답으로 보낸다. 포스트 요청을 받으면은 이제 바디에서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게 해시맵 형태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시맵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줘야 한 다음에 만약에 패스워드가 맞으면은 이제 인 패스워드가 맞으면은 이제 인덱스 쪽으로 리다이렉트를 해라. 그러니까 인덱스 쪽을 리다이렉트 해라. 그래서 응답으로 이제 요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요 함수가 실행이 돼서 그 함수에 대한 응답을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아 만약에 패스워드 맞으면은 이제 요청에다가 이제 응답에다가 이제 인덱스에 대한 응답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셋, 셋 쿠키를 유저네임 해서 유저네임 이름 그대로 세팅을 해라. 그리고 리스폰스를 보내는 그런 동작이 되고 있다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왜냐면 가독성 좋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면 아마 문제없이 읽힐 거고요. 그리고 다시 루트 디렉토리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쿠키에서 값을 들고 와서 만약에 쿠키가 유저네임인데 그게 어드민이면은 이제 플래그를 주도록 그렇게 웹서버가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설명을 했던 이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접속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데 지금 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어드민 계정이 아니죠. 그래서 플래그가 안 보이죠. 그럼 게스트 어드민인 거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쿠키를 가지고 알게 되겠죠. 아까 전에 웹서버 코드를 봤을 때 로그인이 제대로 되면은 이제 유저네임이 게스트라고 쿠키를 생성을 하고 보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웹 브라우저에서도 이제 유저네임 게스트라는 이름의 쿠키가 저장돼 있겠죠. 그리고 서버 쪽에서도 유저네임 게스트라는 이름의 쿠키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유저네임 게스트라는 쪽에 정보가 유저네임 게스트라는 정보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유저네임에 대한 쿠키를 받아서 그래서 유저네임에 따라서 이제 동작이 달라지도록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가 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어서 관리자 계정으로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데 클라이언트 쪽에 쿠키가 저장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된 쿠키는 저희가 변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크롬 플러그인을 살펴보시면은 이 쿠키를 바꿀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쿠키에 있는 값을 저희가 마음대로 어드민이라고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드민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쿠키를 바꾸면은 이제 웹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웹서버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변조된 쿠키를 웹서버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웹서버는 이 쿠키만을 가지고 웹서버는 이 쿠키 정보만을 가지고 게스트인데 실제로는 게스트 컴퓨터가 로그인을 했는데 어드민이 로그인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웹서버가 유저네임이 유저네임을 판단할 때 쿠키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쿠키가 변조된 어드민이라는 값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드민이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어드민이 볼 수 있는 정보를 리턴하게 어드민이 볼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이제 쿠키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브라우저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브라우저 툴이 뭐냐면은 웹페이지에서 F11을 누르면 나오는 요청이 브라우저 툴입니다. 이제 개발자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도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개발자 도구는 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엘리멘트, 콘솔, 소스, 네트워크 이렇게 저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이 HTML 파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HTML 파일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 점선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이제 이 마우스가 클릭된 부분에 마우스가 클릭된 마우스가 클릭된 부분에 HTML 태그를 바로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큰 경우 이렇게 큰 웹페이지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를 누르고 이제 이렇게 소스 디버그라는 쪽에 HTML 태그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뜨게 되겠죠. 여기에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버깅 개발자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요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 HTML 파일도 결국에는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쪽 컴퓨터에 클라이언트 서버 쪽에서 받아서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컴퓨터 쪽에 이 HTML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 컴퓨터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 컴퓨터 네트워크 교재 이 컴퓨터 네트워크 교재의 그 이 컴퓨터 네트워크 교재를 자습할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근데 연습 문제 푸는 칸이 있는데 여기서 답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창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창에서 쭉 내리면은 창에서 쭉 내리면 여기 답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죠. 근데 답을 입력할 수 있는 창 밑에 보면은 이제 숨겨져 있는 HTML 태그가 있어요. 이제 요 HTML 태그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타입을 텍스트로 위쪽이랑 똑같이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던 정답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답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 HTML 파일은 결국에는 지금은 저희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에서 이 HTML 태그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태그를 찾고 싶으면은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콘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콘솔 창이 있고 여기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직접 실행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솔 로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에 문자열을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HTML 파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HTML 파일을 꾸미기 위한 CSS 파일도 있을 거고, 이 웹페이지 동작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있을 거잖아요. 이 웹페이지 동작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이제 서버로부터 받아서 지금 클라이언트에 저장돼 있겠죠. 이제 그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디버깅도 가능합니다. 이 개발자 도구에서 디버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작은 웹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HTML 파일 밑에 스크립트 태그에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쓰여져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중단점을 걸면은 중단점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컴페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이 컴페어 함수는 이 버튼 클릭 함수 안에서 실행이 되죠. 그리고 이 버튼 클릭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함수가 실행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함수가 실행돼야 돼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눌렸을 때 버튼 클릭 함수가 실행되니까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버튼 클릭 함수가 실행되고 그런 컴페어 함수가 실행되면서 여기에 중단점 걸린 데까지 저희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변수랑 그 다음에 변수에 어떤 값이 쓰여져 있는지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한 줄씩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콘솔 로그에서 no라고 돼 있으니까 콘솔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no라고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소스의 디버깅 기능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네트워크 기능인데 이 네트워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컴퓨터 네트워크 턴 프로젝트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에서 턴 프로젝트로 쓰이는 웹서버고요. 웹서버를 짜긴 짜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C로 짜라고 하셔서 C 언어로 짰고요. C 언어로 짠 모습이고 아직 완성됐지는 않은데 웹서버로서 동작은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샌드에 중단점을 걸고 이제 이 웹서버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러면 웹서버가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웹서버가 실행이 됐고요. 이제 웹서버랑 지금 저희 브라우저랑 같은 컴퓨터 안에 있죠. 그러면 IP 주소로 로컬호스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웹서버가 지금 8080 포트로 열려 있기 때문에 8080 포트로 이제 요청을 보내면은 이제 중단점이 제대로 걸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봅시다. 이건가? 아닌데?
예, 개발자 도구가 열렸고, 지금 여기에서 컨트롤 R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요청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컬호스트,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켜놓은 이 웹서버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기능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같이 놓고 봅시다. 그래서 지금 샌드에 중단점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로컬호스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아마 get 요청으로 index HTML을 요청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스크립트 script.js 이 파일에 대한 요청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 script.js 이 파일에 대한 요청을 살펴봅시다.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보낸 파일이 이 파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가 있기 때문에 이 태그도 이 완전한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브라우저가 같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게 아마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많이 느린 것 같은데.
어, 네, 일단 다시 한번 웹서버를 실행을 시켜보고요. 음, 아마 과부하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됐나? 네, 됐네요.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봅시다.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요청 내용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서버에서도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기 때문에 요청이 잘 수신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샌드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이러네. 샌드 메서드를 실행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창에 이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보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음, 지금 인코딩이 과부하가 돼가지고 한번 끄는 다음에 나머지는 2편으로 찍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끊을게요.